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5강이에요. 도시구조이론 중에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을 하고 공업입지, 그리고 베버의 공업입지에서는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입지론 중에 공간균배의 원리 및 상점분포 이론,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은 1933년이니까 오래됐죠. 80여 년 전. 남부 독일의 중심지가 미네입니다. 미네를 연구한 거예요. 남부 독일. 그래서 중심지 이론을 지난 시간에 보셨던 북미처럼 그 어떤 보이는 형태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인 중심지라는 개념을 통해서 도시구조를 연구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중심지 이론입니다. 자, 먼저 용어 정의를 해보면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배후 지역의 재화 영역을 제공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다. 결절지다. 매듭이 지어져서 결절이 되었다. 툭 튀어나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중심지. 그러니까 사통오달이에요. 사통오달. 그런 지역이 바로 중심지다. 이겁니다. 그 중심지화는 그 중심지에 공급되는 재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 중심지에서 백화점에서 옷을 판다, 의류를 판다, 중심지에 학원이 있다, 그러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것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고차 중심제는 이제 중심제화 중에 고차 중심제는 좀 비싸고 그런 거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거 그것은 고차의 중심지에만 있어요. 중심지가 잠시 후 여러 개 있는데 서열이 여러 개 있는데 고차 중심 큰 중심지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차의 중심지 그러면 가령 편의점에서 파는 편의품들 이런 거는 저차의 중심지에도 있고 고차의 중심지에서도 공급됩니다. 명동 가도 백화점 옆에 편의점 다 있어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차제라는 것은 이제 편의품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도달 범위가 짧죠. 빵이나 담배라든지 뭐 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팔죠. 편의점, 김밥 뭐 이런 거. 고차제는 이제 선매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호해서 매매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른다는 뜻이죠. 쇼핑에 시간이 걸리는. 그러니까 비싸요.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멀리서도 사러 가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습니다. 멀리서부터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문제점, 이러한 중심지 이론이 잠시 후 전개될 텐데 그 문제점은 이렇게 나눠지진 않는다 이거죠. 대형 쇼핑몰이 같은 경우는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쇼핑몰을 현대 쇼핑 패턴이고 현대 쇼핑 패턴이라는 것은 다목적 구매를 한다. 그죠? 멀티플 퍼포스 쇼핑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빵, 가전제품 다 사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이 현대 어떤 그 이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구조가. 그렇지만 항상 이 이론이 의미가 있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 보는 거죠. 중심 기능. 자, 중심지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도소매업, 교통, 금융행정, 교육, 기타 서비스 등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심지의 기능 중에는 제조업, 광업, 농업 이거는 없어요. 농업 중심지, 광업, 제조업 중심지, 공업 중심지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고 오로지 서비스 중심지다. 그래서 서비스 입지론 혹은 3차 산업 입지론이다 이렇게 명명되기도 해요.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이. 그래서 중심지에서는 도소매, 뭐 시장이 있다든지 교통의 중심지가 있고 은행들도 많고 시청도 있고 이런 거죠. 관공서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기타 서비스 기능을 하는 것이 중심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3차 산업 입지론이다. 자, 중심지의 형성 조건.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1933년 남부 독일
이라는 논문, 그러니까 1930년대를 연구한 거죠. 독일에. 그럼 이 당시는 인구나 교통이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했겠죠.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럼 중심지가 하나둘 생겨날 수 있겠죠. 그 중심지가 형성되는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면 이 중심지를 특정의 상점이다 생각해도 돼요. 축소시켜가지고. 상점은 사람이 모이죠. 중심지도 사람이 모이죠. 그러나 중심지는 상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능이 있다 그랬죠. 3차 산업 기능이. 좀 상점이라고 생각해봐도 그 상점이 기능을 유지 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 중심지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 인구수 혹은 고객수를 뜻하는 시장 수요 규모를 최소 요구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 대신에 그걸 범위로 하면 정상이윤, 최소 요구치가 정상이윤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죠. 정상이윤을 얻지 못하면 이 정도도 얻지 못하면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물이 경작이 안 되듯이 장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는 범위는 최소 요구 범위겠죠. 네. 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실제 재화가 어디까지 팔려나가는가, 한계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은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 된다 이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는 상점이 있는데 재화가 팔려나가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팔려요. 근데 최소 범위는 여기까지 팔려야만 상점이 유지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망한 거죠. 이거 좀 있으면 문 닫아요. 중심지도 마찬가지예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심지가 성립될 수 없어요. 최소 요구치보다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죠. 예, 그래서 최소 요구 범위를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을 때 이 중심지는 성립된다. 그 상점은 유지된다.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배후지라는 개념이에요. 배후지. 중심지 형성 조건 중에 세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 맞죠? 배후지. 배후지는 중심지에서 이렇게 외곽까지 재화가 팔려나가는 범위가 배후지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배후지예요. 배후지죠. 배후지가 최소 요구치보다 큰 경우, 이 경우 중심지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공간이 중심지에부터 도달 범위 사이의 공간이 배후지인데 배후지가 만일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다. 중심지가 여러 개 있죠. 혹은 상점이 여러 개 있죠. 같은 개념이라 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형으로 상권이 이루어져 있다면 배후지는 상권이니까 여기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점을 이용할 수 없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런 뜻이니까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럼 빈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배후지 중첩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같은 차수의 중심지들끼리는 이 중심지가 지금 7개 있는 건데 같은 차수의 중심지들끼리는 겹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심지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육각형 모양이다. 벌집 같죠? 배후지 완결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보이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상점이 있다 혹은 중심지가 있으면 이렇게 배후지의 모형이 육각형이라면 겹치지도 않고 빈 공간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 모양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네 번째 주제는 중심지마다 계층이 있다. 아까 보셨던 중심지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육각형 형태로 배후지 완결형이다 그랬는데 이 중심지도 적은 중심지도 있지만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큰 중심지도 있어요. 상권이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듯이. 그래서 상위 중심지를 우리는 고차 중심지라고 하고 중심성이 큰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규모가 큰 대신 수는 적겠죠. 수는 적고 중요한 것은 저차의 중심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편의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저차, 여기는 편의점만 있다면 여기는 편의점도 있고 백화점도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차의 중심지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저차의 중심지는 중심성이 적은 기능을 보유한 중심지고 규모가 작지만 수는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를 비교해 보면 고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저차보다 크고요. 여긴 작고 죄의 도달 범위도 크겠죠, 저차보다. 그리고 배우지의 크기도 당연히 크고 보유 기능도 많을 것이고 중심지의 수는 적어요. 여기는 많고 중심지 간격은 크니까 넓겠죠. 여기는 좁을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편의점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까지 용어 설명 등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중심지들이 도시구조를 이루고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이 포섭의 원리입니다. 포섭의 원리가 자, 크리스탈러 이론의 핵심이다. 중심지를 정의해봤고 중심지의 형성 조건을 정의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를 정의해봤어요. 그러면 포섭의 원리란 뭐냐? 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중심지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1930년대 독일에서 인구도 증가하고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중심지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분포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고차 중심지 배우지 안에 저차 중심지 배우지가 중첩된다. 네스팅이라는 것은 큰 중심지가 작은 중심지를 끌어안는 그러한 표현이죠. 네스팅. 그것이 포섭이라고 번역된 거고요.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할 포섭되는가 하는 중심지 계층 간의 크고 작은 중심지 계층 간의 공간 구조 체계를 설명했다. 이것이 크리스탈러의 도시구조 이론이에요. 자, 시장 원리 정도를 잠시 후에 몇 개 원리가 있는데 이거 하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요. 노란색 점이 고차 중심지라고 가정을 하고 작은 요 점을 저차 중심지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저차 중심지들이에요. 요것들이. 자, 여기도 고차고요. 여기 다 저차들입니다. 저차 중심지. 이런 식으로 도시구조가 되어 있다, 이건데 보면은요. 지금 노란색 상권 제가 이렇게 빗금을 쳐보면 고차 중심지가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저차 중심지 하나를 완전히 포섭했고 나머지는 3분의 1씩 포섭했어요.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초등학교가 있어요. 저차 중심지를 초등학교고 여기 고차 중심지를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여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초등학교를 다녀요, 다. 근데 고등학교를 가려면 고등학교가 여기 없잖아요. 이 중심지에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다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 노란색 고차 중심지 안에는. 여기 있는 사람 어디로 가요? 여기 중심지가 또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죠.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 초등학교 다 일로 다녀요. 근데 고등학교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는 자신만의 상권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겹쳐서 나타나는데 전체가 겹쳐 있을 수도 있고 일부가 겹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 여기 편의점이 있고 여기 백화점이 있어요. 마트, 큰 대형 마트가 있어요. 편의점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길 가요. 편의점 여기서 다 갑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은 다 여기 저차 중심지로 가요. 편의점에 없는 물건은 백화점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로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중심지로 가고 이것이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심지에서 재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거죠. 가장 가까운 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하위 중심지가 커버하는 영역의 3분의 1과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색 중심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6개는 이 면적이 각각 전체 자신의 면적의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3분의 1과 중간에 한 개, 중간에 한 개는 완전히 포섭됐죠. 포섭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위 중심지는 각 하위 중심 면적의 3배의 면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하나죠. 저차 중심지 하나고 3분의 1씩 하나, 둘, 세 개면 하나가 되는 거죠. 요거 1, 2, 3 세 개를 합하면 이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1, 2, 3 합하면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의 면적을 갖는다.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K 있는 3 시스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시장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도시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참고적으로 교통원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3분의 1이지만 교통로를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절반씩 포섭돼 있죠. 그러니까 면적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K는 4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책에 쓰여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2분의 1씩 포섭하고 있는 원리. 이것이 교통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행정원리라는 것은 이제 2분의 1이 아니라 전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의 중심지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원리고 K는 7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조가 이렇게 행정원리에 의해서 전체를 고차의 중심지가 전체 7개의 중심지를 완벽하게 포섭하든 절반씩 포함하는 것 6개와 완전히 포섭하는 거 하나가 있든 교통원리 아니면 3분의 1씩 포함되는 6개의 저차 중심지와 완전히 포함되는 하나가 있든 시장원리가 있든 도시구조는 큰 중심지와 작은 중심지 간에 그 영역이 일부나 전부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포섭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문제가 크리스탈러의 문제가 24회 단일 문제로 나왔는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중심지, 기업, 각종 재화 서비스 공급이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있는 거죠. 니은 도달 범위, 중심지 활동 기능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 자, 우리가 이거를 원통, 원뿔형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중심지에선 수요가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 수요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 종축이 수요량을 의미해요. 수요. 그리고 점점 낮아지다가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한계지죠. 예. 여기가 도달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것은 중심지이고요.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도달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자, 최소 요구치란 중심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의미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은 300세대 정도가 주변에 있어야 장사가 된다. 라고 하면 이 300세대가 최소 요구치입니다. 그 300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그려보면 이게 최소 요구 범위예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것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정상 이윤이라는 것은 내가 상점을 하든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든 그 돈을 버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최소한 여기서 상점에서 100만 원은 벌어야 내가 상점을 운영하겠죠. 안 그러면 그냥 취직하는 게 나을 테니까. 그게 정상 이윤이에요. 예, 정상 이윤 얻은 만큼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만 틀렸기 때문에 격디귿 리을이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예. 자, 그 다음은 산업 입지 요인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15회와 15회 추가 정도에 나왔던 건데요. 주로 이제 잠시 후에 보는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원료지향 산업이냐,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주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각 산업, 뭐 주거는 산업은 아니지만 입지 요인이 다 틀려요. 입지 인자라고도 하고, 주거 입지는 쾌적성과 편리성을 찾아서 입지한다. 공업 입지는 생산성, 경제성, 그리고 상업 입지는 수익성을 찾아서 입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공장들이 어디 원료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시장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따지는 그런 논리예요. 원료지향산업이라는 것은 원료산지 부근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수송비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크다면 여기 공장이 있다면 원료를 수송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이 시장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원료 수송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원료 산지에 있어서 가벼워진 제품을 이렇게 수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이 원료 지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업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갈 때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이다 해서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재련을 예를 들어 보면 재련은 여기 그 철광석이 있죠. 철광석. 이 광산이 있어요. 광산에서 철을 뽑아낸다 이거예요. 그럼 산을 하나 뜯어다가 옮기면 시장 지향이에요. 여기 공장이 있다면 산을 다 들어서 이 바위를 있잖아요.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만 광산 근처에 공장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분쇄해서 쇠만 뽑아가지고 쇠만 수송하면 되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죠. 그래서 수송비가 총 비용 중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이 대부분이래요. 그러면 원료 산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재련, 식품 가공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것 등이 다 이런 유형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시장 지향 산업 같은 경우는요. 원료 산지보다 시장 근처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제품의 수송비가 많아져요. 원료가 가벼운 거예요.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컨대 청량음료, 맥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병이 무게가 더해지죠. 그러니까 차라리 음료를 갖고 와서 시장 근처에서 만들어서 바로 공급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썩기 쉬운 거는 여기서 만들어서 공장이 여기 있어서 만들어서 오다가 다 썩어요. 그래서 시장 근처에서 부패하기 쉬운 거는 시장 근처에서 만들어서 빨리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중간 지향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원료 산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이적 지점이라고도 해요. 이적, 쌓는 것을 바꾼다. 적환, 바꿔 쌓는 것을 이것도 바꾼다는 의미, 적환지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감귤인데요. 감귤인데 여기가 가령 제주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제주도.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목포로 왔다. 그럼 배를 싣고 와가지고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트럭에다가 다시 시장까지 싣고 와서 여기 공장이 있다면 여기서 감귤 주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비용이 더 드냐면 여기 적환 지점에서 귤을 내렸다가 다시 트럭에 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싣고 내리는 비용이 한 번 더 들어요. 그 과정에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장은 여기 중간 지점에 입지시키자 이거예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에서 공장이 입지하면 여기서 감귤 주스를 만들어서 바로 그냥 운송해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송수단이 바뀌는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환 지점에서 그죠? 중간 지점에서 다양한 수송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향 산업. 자, 노동 지향 산업은 이건 뭐 잘 아시겠죠? 노동력이 개성공단 참 폐쇄됐죠. 개성공단 가는 이유는 뭡니까? 노동력이 싸니까 공장들이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지향적 산업들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노동지향적 산업은 생산 비율 중에서 임금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베트남 이런 데 많이 가죠. 이런 데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인력을 사용해서 그냥 갖고 오는 게 나아요. 수송비 좀 들더라도. 이러한 완구나 신발류 이런 거 노동지향적 산업은 이렇게 노동력이 싼 곳에 입지하는 것이 낫다. 집적지향 산업은 이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실리콘밸리. 벤처 창업 붐이 있는 그런 실리콘밸리인데 수송비 비중이 없어요. 첨단 산업들은 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끼리 첨단 산업이라든지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은 같이 몰려 있으면 집적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판교에도 있고 뭐 이런 거 만드는 이유가 바로 집적 산업들,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유입지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수송비 없어 아예.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제주도에 입지한 회사예요. 제주도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수송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업체들이 제주도 가서
국내에 팔려면 이거 바다 건너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니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제품 수송 비중이 뭐 미약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입지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데나 입지해도 된다. 그러면 제주도 가자. 그래서 다음 본사가 제주도. 이게 다음 제주도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5회 추가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이 입지할 도시를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입지 유형의 도시가 가장 적당한가?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다. 제품이 무겁거나 부피가 크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구 같은 게 그렇죠. 부피가 큰 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은 원료 산지에 입지하면 되겠죠?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나무를 여기 인도네시아 있고 여기 한국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구를 만들어서 가구를 여기까지 싣고 오면 그 수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목재를 여기서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지향 산업입니다. 기억은 시장지향 산업이에요. 자, 제품이 무거우면 무거운 곳에 입지한다. 시장 근처에 제품은 시장에서 팔아야 되니까. 니은 기술 연관성이 높고 기술정보시설 원료 등의 공동이용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집적지향이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공업입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바로 배버의 최소비용 이론입니다. 이 배버는 용어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편제성 원료, 편제, 특정, 편식할 때 편자. 특정 지역에만 있는 원료예요. 네, 편제성 원료. 특정 지역에만 있는 원료는 주로 이제 재련이나 시멘트 이런 거였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원료 지향적 산업이 대부분이겠어요. 보편 원료라는 것은 도처의 산저에 있는 원료예요. 가령 물이라는 것이 지하수 어느 곳에나 다 지하수 펌프 뽑으면 다 뽑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근처에서도 물이 나오죠. 그럼 시장 지향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배버의 중에 원료지수, 이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료지수라는 거는 그냥 나눴다 이거야. 이 보편 원료는 이제 빼고 편제성 원료만 갖고 하겠죠.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편제성 원료에 중량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제품의 무게분의 원료의 무게죠. 편제성 원료, 원료 무게. 항상 분수의 해석은 분모 한 단위당 분자의 크기, 제품 1톤당 원료는 몇 톤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원료가 무겁다는 거예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산지에 있어야 돼요. 중량이 감소되니까. 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돼요. 시장 지향적 산업이다 이런 거죠. 아까 보셨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동비 지수도 제품 1톤을 사용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비 양이다.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되겠죠. 이게 클수록 노동비 비중이 많을수록 어때요? 노동 공급지에 저렴한 노동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기본 가정이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든지 매출액은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세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게 이윤이 된다 그랬죠.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수입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해도 같을 테니까 비용이 적은 것만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란 뭐가 듭니까? 라고 하면 수송비가 가장 중요했다. 배버는 중공업 입지론에 유리해요.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집적이익을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순서대로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입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송비부터 최소 운송비, 수송비 지점을 찾는 방법. 이것은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입지삼각형이라고 한다. 가정하기를 아까는 원료가 하나였다 이렇게 가정을 해봤는데 원료가 2개 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머티리얼 1, 첫 번째 원료, 이거 원료예요. 머티리얼 2, 두 번째 원료, 그 무게를 Y라고 합니다. 단위당 무게를, 그 무게를 X라고 가정하고, 자, 그리고 여기가 마켓이다. 마켓의 K예요. 시장. 그 무게를 G라고 한다면
자, 삼각형이 나오는 거죠. 원료 산지 두 개와 시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고, 이때 수송비가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을 트랜스포테이션의 P자입니다. P, 이 점이다라고 선정했다는 거예요. P점이 왜 수송비가 최소화된 지점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료를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게 곱하기 거리, AX. 이삿짐도 많으면, 무거우면 돈 더 받고 거리가 멀면 더 받잖아요. 마찬가지. 두 번째 원료를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 거리 B 곱하기 무게 Y, BY. 그래서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 거리 C 곱하기 무게 G. 이걸 다 각 지역마다 해봤더니 이 점이 최소였다 이거예요. 중심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보기 좋게 중앙에 찍은 거죠. 가령 이 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얘가 특히 무거운 거죠.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게 나아요. 가까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제품이 무거우면 여기 근처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원료가 굉장히 가볍고 하면. 그래서 이 지점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그림상 이렇게 좀 그려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선 있죠? 지금 노랗게 원으로 된 이 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 여기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이 P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나갈수록 자, 이렇게 수송비가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수송비가 100이라면 여기는 200원이 되는 선이다. 여긴 300원, 여긴 400원이 되는 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높이가 같은 선을 연결한, 같은 산을 연결한 것을 등고선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얘는 등고선이 아니라 등수송비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운송비선이다. 운송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는 이유는, 자, 이제 노동비 절약 지점을 찾아야 되죠. 노동비 절약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노동비 절약 지점은 이 레이버라고 해서 L, 이 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이 동네는 인건비가 비싸고 이 지역으로 오니까 인건비가 싸요. 이 지역이 인건비가 가장 싼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송비는 여기가 최소지만 이쪽으로 갈까 말까를 고민해야죠. 이때 이제 등수송비선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송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가령 200원이 아니죠. 100원이었는데 300원이 넘었죠. 만약에 얘가 이 400원 선에 걸쳐 있다라고 하면 P에서 L로 갈 때 수송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300원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에서 400원은 여기 선에 걸쳐 있다고 하면, 그랬을 때 노동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노동비가 300원보다는 더 절감돼야 되겠죠. 가령 400원이 절감된다고 하면은 L점으로 이동하는 거고, 노동비가 200원밖에 절감되지 않는다 그러면 P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운송비 지점보다 다른 곳이 노동비가 저렴해요. 우리 사례에서 L점. 그래서 노동비 절감액이 운송비 증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 100원 이익이죠. L점으로 가면. 그때 최소 노동비 지점에 입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고려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P점과 L점을 고려해서 P에 있을 수도 있고 L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는 집적이익 지점이에요. 집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기업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로 다른 기업들이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절감되는 생산비나 운송비가 비나 노동비 증가보다 비용보다 크다면 집적 지점에 입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P로 결정됐든 L로 결정됐든지 간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면 집적이익 지점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까, 그래서 수송비가 증가하거나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집적이익에 의한 비용 절약이 크다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려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산업마다 다르겠죠. 수송비가 큰 업종은 대부분 P에 있을 거고, 노동비가 큰 업종은 대부분 L로 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집적 산업들, 첨단 산업들은 대개 수송비 뭐 이런 차이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 산업마다 어디에 입지할지는 좀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베버 이론이 그 옛날 중공업 시절, 그죠? 굴뚝산업 시절에 있던 이론이라 중공업에 유리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고 수송비부터 따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집적이익점을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론의 비판은 총수입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생산비만 분석한 거 아니냐. 비용 최소니까. 그리고 장거리 수송의 유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m를 간다 하면 요금이 10,000원이라면 200km 갈 때는 2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 이거야.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거리에 정비례한다 운송비가. 이렇게 한 거는 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았다. 라는 정도를 들어보시면 되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기타 공업입지론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사람 이름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래시라는 사람은 최대 수요 이론. 베버 너 잘못됐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반대로 얘기한 거죠. 자, 비용은 별 차이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어디 입지하든. 그러나 수입은 달라. 수입은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극대화되는 지점이 최적의 입지 지점이다 이거예요. 반대 이론을, 베버와 반대 이론을 최대 수요 이론이다. 최소 비용이 이론이 아니라 최대 비용 이론이다. 이거는 변화하기 때문에, 변동하기 때문에 수입이 최대화되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맞다. 아이사드라는 사람은 너네 둘 베버하고 싸우지 말고 둘 다 변한다. 비용도 변하고 수입도 변하니까 둘을 다 고려해서 이윤 자체가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라.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은 적환지점, 앞서 배우셨던 적환지점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회 문제가 그림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은 베버의 입지론을 물어본 문제인데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래요. 앞서 설명드린 그 그림이에요. 자, 운송비와 노동비를 고려한 비용 최소의 관점에서 최적 공장 입지를 구하는 모형이다. 그렇죠? 2번 총 운송비의 관점에서는 원료의 중량과 제품의 중량을 비교하고 거리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입지를 찾을 수 있다. 비용 최소화 입지를 찾을 수 있다. 수송비 최소점이죠. 수송비 최소점은 3번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셨던 거죠. AX, BY, 여기 Y, CZ, CG 이게 값해서 최소된 지점 그것이 P다 이런 뜻입니다. 4번 L지점에서 노동비를 10원 절감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P에서 L로 갈 때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그런데 노동비는 절감이 되는데 노동비가 10원이 절감된다 했어요. 그때 운송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적 공장 입지는 L지점으로 이동한다. 이거는요. L로 이동할 수도 있고 P에 남을 수도 있어요. 수송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봐야 해요. 자, 그런데 이 L지점은요. 지금 P지점에서 등 운송비선을 보면 10원, 20원 사이에 있는 지점으로 갔죠. 가령 여기 운송비가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P점이 가령 5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18원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뭐 20 근처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수송비의 증가가 13원이나 증가하죠. 이렇게 되면 그럼 수송비가 13만 원이나 증가하고 노동비가 10원밖에 안 되면 이거는 손해잖아요. 3원 손해니까 이 경우에는 L로 가는 게 아니라 P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림상. 그런데 만약에 여기 수송비가 10원에서 20원 사이인 지점이죠. 만약에 얘가 그림상은 뭐 18원에 20원에 가깝겠지만 가령 14원이다 가정해 보면 14원. 그러면 자, 수송비 증가분은 5원에서 14원이니까 9원이죠. 9원만 증가했죠. 근데 노동비가 10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L로 가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운송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적 공장 입지가 L점이 아니라 수송비 증가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0원보다 클 때만 10원보다 작을 때만 L점으로 가는 거고 10원보다 클 때는 수송비가 크면 L로 갈 필요가 없어요. P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5번 제품이나 원료의 수상수단이 바뀌는 적환 지점은 운송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장 입지에 유리하다 보셨던 내용이고요. 자, 24회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생산자는 합리적 경쟁이라고 가정한다.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 최소 비용 이론이죠.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했고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지적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게 아니에요.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게 아니라 비교했잖아요. 여기 최소화되는데 L 입지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때 수송비가 증가하는 것보다 노동비 감소가 커야만 L로 가는 거죠.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피해 있을지 수송비 최소점에 있을지 인건비 최소점에 있을지 집적이익 지점에 있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5번 등비용서는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 그림으로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4절 상업입지로 들어와서 공간균배의 원리 및 상점분포이론이다. 이걸 배우시는 건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상점분포이론 요걸 이제 보기 위한 거죠. 공간균배는 이 공간은 수평 공간이에요. 무슨 상하 공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미들이라는 것은 여기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이 중심 지점이고 그것을 디바이드 나눈 거예요. 딱 절반씩. 이런 공간이 있다 가정해보면 그러면 자 소비자는 교통비 영향을 받아서 행동한다는 가정하에 수송비가 교통비가 최소화되는 상점을 선택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가령 A에도 상점이 있고 B에도 상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공간을 완전히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A의 상권은요 이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소비자는 일로 안 가요. 그죠? 왜냐하면 일로 가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상권을 완전히 반반씩 균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분산입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나눠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제 경쟁이 벌어져 가지고 B가 이렇게 가버려요. 이쪽으로. B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상권은 좁아지고 B의 상권은 늘어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 A로 안 가요. 그럼 A도 또 경쟁을 하면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A는 상권이 커지고 B는 작아지죠. 이렇게 경쟁을 계속하다 보면 가운데 모이게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집심성 점포다. 이거는 이거를 그죠? 집심 중앙입지다. 분산입지냐 중앙입지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교통비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통비 때문에. 상점이 안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상점들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상점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집심적 입지 현상 발음이 좀 안 되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아까 보셨죠. A, B가 경쟁에 의해서 같이. 이거는 만약에 시장이 좁으면 사람들 멀어도 다 와요. 이런 뜻입니다. 좁거나 혹은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대신 교통비를 넣은 거예요. 교통비가 1% 변할 때, 퍼센티지 변할 증가할 때 교통비가 증가하면 수요가 줄겠죠. 수요가 많이 줄면 탄력적. 수요가 줄지 않으면 거의 줄지 않으면 비탄력적.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먼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잘 안 줄면 중앙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 오잖아요. 외부에서. 수요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인 경우에는 이렇게 점포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탄력적이라는 말 멀면 안 와요. 멀면 안 온다. 수요가 확 줄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여 있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와요, 안 와. 요 작은 지역에서 나눠서 아웅다웅 해야 돼. 이때는 흩어져라. 흩어져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산적 입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상점 분포 이론에
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집심성 점포. 아까 보셨던 도심의 중심에 입지하는 점포예요. 그래야 유리해요. 백화점 멀어도 옵니다. 중앙까지. 도매점, 고급식점, 기급점, 대형영화관, 전문서점 이런 데는 멀어도 와요. 제화도 달보면 넓고 해가지고 집심성 점포고. 집재성 점포는 얘하고 좀 다른 게 존재한다는 제자죠. 중심심자가 아니라 이걸 조심해야 돼요.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유리해요. 중심이랄 필요는 없고 그것도 같은 업종이. 집심은 같은 업종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서 은행 같은 경우 모여 있어요. 금융기관. 공구상 이런 거. 그 다음에 가구점도 모여 있잖아요. 가구단지 이런 거 보면. 네, 전자제품점도 몰려 있고요. 하이마트나 전자랜드인가? 이런 것 등을 보면은 각 상품들을 모아놨잖아요. 집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포함해서 기계점, 가구점 등은 서로 같은 업종의 점포가 몰려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주로 선매품 같은 경우는 상호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LG전자 대리점에 딱 가서 세탁기 사는 것보다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가면 여러 제품의 상품이 다 있으니까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가구점도 마찬가지. 가구점 하나 딸랑 있으면 이거 좀 불안한데 가구단지에 가면 이 가구 저 가구 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홀로 떨어져 있는 데는 안 가고 모여 있는 데 가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재성 점포고요. 산재성 점포는 이건 어렵지 않죠. 흩어져 있어야 돼. 편의점 생각하면 돼요. 편의점이 같은 건물에 5개 있다. 다 망하는 겁니다.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편의품점, 잡화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일용품점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좀 독특한 것은 국부적 집중성 점포. 그러니까 집심은 아니지만 도심의 중심은 아니지만 국부적 중심지가 있다면 가령 읍내가 있다면 시골에 그 읍내에 모여 있는 것들이 중심지, 읍내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읍내 생각하시면 농기구, 석재, 철공소, 비료 이런 거 종묘, 씨앗 그죠? 이런 게 연상이 되실 테니까 어렵진 않겠죠. 자, 또 구매 상품에 의해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편의품 여러분 잘 아시죠? 편의품이 요즘 대세입니다. 구매 위험이 낮고 싼 거니까. 쇼핑에 거의 시간 안 들여요. 편의품 가서 오래 있는 사람 없어요. 소비재, 생필품, 충동품, 긴급품을 삽니다. 편의품이 그렇고 선매품은 이제 쇼핑굿이에요. 영어로는. 이거는 오랜 동안 구매에 높은 위험이 수반돼. 잘못 사면 큰일 나요. 비싸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TV, 의류, 고급 의류, 가구라든지 이런 것 등이 그렇고요. 자, 전문품은 좀 선매품하고 개념이 달라서 이거는 상표, 이거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문품 가야 됩니다. 명품이 전문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구찌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 등입니다. 자, 고전적 상점 분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러 이론과 같아요. 크리스탈러 이론은 큰 중심지가 있고 고차 중심지가 있고 저차 중심지가 있다. 저차 중심지에서 소비하고 없는 것은 고차 중심지 가서 산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고차 중심지는 그러니까 상권을 일부 갖고 있다. 저차 중심지에 이런 거였잖아요. 자, 내구성이 없는 일용 상품.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러의 이론에 의하면 저차제 이런 거겠죠. 소비 단위. 소비 단위라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인구수. 연령도 가족만 많아도 애들만 많으면 소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 구성, 가족수 이런 걸 감안해서 소비 단위가 많다는 것은 많이 산다는 거예요. 저장 비용이 많다는 것도 어떻습니까? 자주 산다는 겁니다. 구매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산다. 구매 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은 그렇죠. 자, 교통비 부담이 클수록 구매 빈도가 낮아져서 구매 주기가 길다. 한 번 가는데 교통비가 10만 원 든다 그러면 이건 모아서 한 방에 사야 돼요. 가서 날 잡아서 이런 거고요. 자, 근린 지역 상가라는 것은 저차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구매 주기가 짧아요. 자주 사요. 지역 중심 상가는 고차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주기가 길어요. 어쩌다 한번 갑니다. TV 사러 맨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빵 사러는 자주 가도 내구성이 가진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예요.
자, 점포 밀도가 낮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좁은 지역에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그죠? 인구가 많다는 표현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점포 밀도, 인구 밀도가 낮다는 뜻은 인구가 별로 없다는 뜻처럼 점포가 어느 지역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죠. 자, 문제는 이러한 고전적 분포 이론이 동네에서 사고 없으면 여기 간다라는 것이 현재에 맞지 않는다. 소비자의 다목적 구매를 배려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여기서 안 사고 여기 가서 다 산다. 그러니까 상점의 혼재, 다시 말하면 대형 쇼핑몰에서는, 센터에서는 다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구의 문제를 보면 다음 점포의 유형별 상호입지 중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하면 바로 그냥 보이시죠? 농기구 석재, 읍내의 중심지. 도매점, 백화점은 집심성, 은행, 보험회사는 집재성, 잡화점, 우물점은 산재성, 뭐 이런 거겠죠? 피복점, 의류점도 마찬가지고. 자, 17회.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입지해야 유리하다. 이건 집재죠. 같은 업종 서로 입지, 집재입니다.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이건 명품이니까 전문품점이에요. 선매품이 아니라. 집재성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된다. 이거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죠. 답은 쉬웠어요.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에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 그래서 4번만 맞는 거죠. 4번만 맞는 거고. 5번 전문품점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 취급한다. 이거는 가전제품, 가구, 이거는 선매품이에요. 네, 바뀌어 있어요. 4번만 맞습니다. 20회 입지 틀린 것. 1번 부동산 입지 차이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2번 어떤 토지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네요. 자, 입지는 도시건강구조, 생산자 자원의 지역 간 이동 설명하는 데 자주 활용되고, 요 4번 때문에 여기 낸 거예요. 잡화점, 세탁소 등 간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과 같은 업종에 비해 한 곳에 모여 입지한다. 바뀌어 있어요. 얘네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집재성이고, 얘는 산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한 거죠. 이제 공업입지에서 상업입지 일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조이론, 크리스탈러를 했고, 그 다음에 입지요인, 공업입지 이론, 상업입지 중에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예요. 2장 마무리를 하고 3편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 허프의 모형,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위해서 다음 시간을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